며느리한테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치매인 척하며 며느리의 집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지쳐 있었고 손주는 어른들 싸움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깜빡거림이 사실은 연기였다는 거요. 며느리의 마음속 깊은 죄책감을 꺼내기 위한 눈물 섞인 연기였다는 걸. 치매 의장, 손주 사건, 학교에서 터진 폭력 소동, 그리고 드러난 며느리의 비밀. 엄마를 요양병원에 혼자 두고 떠났어요. 그게 아직도 악몽이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말합니다. 피는 안 말라요. 다만 방향을 바꿀 뿐이에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 이야기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인연은 괜찮았다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알아보는 얼굴도 있었으니까요.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 아는 아주머니들과 몇 마디 나누고 점심때면 경로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 흐르니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여보, 일어났어? 하며 깨워주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알람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립니다. 저녁에 불을 켜놓고 TV를 켜놔도 사람이 없는 집은 소리가 허전했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이 웃고 떠들어도 그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었습니다. 반찬을 4-5가지 만들어놔도 결국 김치만 집어 먹다가 밥 공기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정작 보고 싶은 얼굴은 아들 얼굴, 손주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늘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엄마, 요즘 회사가 진짜 정신없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문자를 보내면 엄마, 요새 애 학원비가 또 올라서 주말에도 일해야 돼요. 맨날 다음에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안 오는 게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니 이해가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니 외로움이 됐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니 어느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주름살이 깊어지고 눈가가 처지고 입꼬리가 내려간 얼굴을 보니 마음까지 축 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간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늙어가느니 차라리 아들 곁으로 가서 손주라도 보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정리해서 팔고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엄마, 아직 젊으시잖아요. 혼자 사세요. 우리도 좁아서요. 하고 말릴 게 뻔하니 저는 먼저 행동부터 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짐을 싸고 이삿짐 센터까지 예약해놓고 나서야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성호야, 엄마 이번 달 말에 내 집 근처로 간다. 갑자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제 혼자 살기 싫다. 내 얼굴 보고 싶고 민재 얼굴 보고 싶다.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집으로 들어오실래요? 방은 좁지만 하나 비워드릴게요.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오세요라고 말해주길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럼 내 집으로 들어가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아들한테 간다. 당신도 괜찮지?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 와 보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반가워했지만 뒤에 서 있던 며느리 이유진의 입꼬리는 어색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는 건지 찾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방은 저쪽 작은 방에 준비해 놨어요. 신발은 여기 신발장 아래 칸에 놓으시고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출출하시면 꺼내 드세요. 저희는 지금 급하게 나가봐야 돼서 미안해요. 저한테는 어머니라고 했지만 그 말투 속에는 이 집의 생활 리듬이 이미 있는데 한 명 더 들어오셨네 하는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를 만큼 둔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여자를 압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환영이 아니라 긴장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 민재는 학원을 다녀와서 씻고 있었고요. 저는 민재야, 할미 왔다. 얼굴 좀 보자 하고 안아주려 했는데 며느리가 얼른 손을 휘저으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애 방금 씻었어요. 지금 안아주시면 또 땀나고 씻어야 돼요. 좀 이따 안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머쓱해졌습니다. 손주를 안는 것도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구나. 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손주도 못 안는구나.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작은 방 안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들었습니다. 오래 계시는 건가? 엄마가 집도 다 정리하고 오셨다잖아. 이제 갈 데가 없어. 우리도 여유가 있진 않은데 방도 좁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당분간만 계시겠지. 나중에 복지관이나 경로당 다니시면서 적응하시면 다시 나가실 거야. 그 말에서 환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담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먼저 약자가 되는 게 빠르겠다. 그래야 미움도 덜 받고 쫓겨나지도 않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 보니 이미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정장 차림에 화장까지 완벽했습니다. 손주는 식탁에 앉아 졸린 눈으로 시리얼을 먹고 있었고 아들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뭘 꺼낼까 하는데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차리셨어요? 응. 나 먹을 거 조금만 하려고. 어머니, 그것도 제가 해드릴게요. 귀찮으시면 말씀하세요. 나중에 힘드시면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말은 친절했지만 그 말 안에는 어머니는 우리가 시키는 범위 안에서 드세요라는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알아서 먹을게. 네. 그럼 저희는 출근할게요.
민재는 제가 학교 데려다 주고요. 며느리는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우르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집 부엌에서는 제가 주인이었는데 이 집 부엌에서는 손님 같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님은 대접을 받지만 저는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점심때쯤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 먹으려는데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민재 도시락용인가? 이건 저녁 반찬으로 남겨둬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김치 몇 점만 꺼내서 밥 한 공기 말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무료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말았습니다. 소리 크게 하면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민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학원 가방을 메고 지친 얼굴로요. 민재야, 힘들었지? 학원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그때 제가 괜히 손주 숙제를 봐줬습니다. 민재야, 어제 숙제는 다 했니? 할미가 봐줄까?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할미가 같이 봐주자. 수학 문제 어려우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숙제는 제가 시켜요. 선생님이 가르친 방법이 있어서요. 요즘은 방식이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거든요. 할머니가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애가 학교에서 헷갈린대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옛날 방식. 그 말은 곧 지금은 쓸모없는 방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얘기를 조금 했고 며느리가 민재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물었고 민재는 그냥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밥을 먹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식기세척기 사용법 익숙하실 때까지는 제가 할게요. 식기세척기도 제 마음대로 못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벽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얘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유진이 회사 요즘 바쁘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아줘요. 내가 언제 잔소리를 했다고 그러냐. 나는 민재 숙제나 봐주려고 했을 뿐인데. 아니, 잔소리까지는 아닌데. 엄마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유진이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다 매뉴얼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요.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 아는데 그냥 조금만 참아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기준은 며느리라는 걸.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결국 맞춰야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정면으로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아들이 힘들어지면 결국 저를 내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실수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불을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 방문을 열어둔 채로 나갔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며느리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제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방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안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을 열려고 하자 며느리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저희 방이에요. 그랬나? 유진아, 내 방이 어디였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끝방이요.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하니 짜증이 날 만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치매 오는 건가 봐.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약간 풀리는 걸 봤습니다. 짜증에서 걱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는 아니실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누구나 헷갈려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고 제 방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손길이 조금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렇지. 내가 약해져야 저 애가 나를 받아들인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제 정신을 숨기고 약한 척해야 이 집에 있을 자리가 생긴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틀 뒤 며느리가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지 얼굴이 잔뜩 굳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혹시 택배 오면 받아주세요. 남편이 시킨 거니까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와도 받지 마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거든요. 어머니가 예전에 사기 전화 받으셔서 돈 보낼 뻔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은 걱정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뒤적거렸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 도시락 반찬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며느리는 냉장고 안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결국 김치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반찬통이 김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여기에 넣으셨어요? 응. 그랬나? 어머니, 이거 여기다 넣으시면 김치 냄새 배서 애가 안 먹어요. 반찬은 위에 칸에 넣어야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짜증이라기보다는 지쳐서 나오는 한숨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그랬구나. 미안하다. 괜찮아요. 제가 다시 씻을게요. 며느리는 반찬통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회사 일 힘드냐? 네, 요즘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야근도 많고요. 그래도 힘내라.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니. 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애도 힘들겠구나.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냉장고 반찬을 또 엉뚱한 곳에 넣어놨습니다. 과일을 냉동실에 넣고 우유를 야채 칸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여기에 과일 얼면 못 먹잖아요. 내가 그랬나? 언제 넣었지? 아까 낮에 넣으신 것 같은데요. 그랬구나. 내가 요즘 자꾸 이래. 나도 나를 모르겠다. 며느리는 과일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잊으세요?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아침에 밥 먹었는지도 가끔 헷갈리고 방 위치도 자꾸 잊어버리고 나이 먹으니까 이러나 보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건 귀찮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애도 혹시 자기 엄마를 못 챙겨본 게 있나? 며느리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저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계속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보기도 하고 손주가 말을 걸어도 응, 뭐 하며 되물었습니다. 밤이 되자 며느리는 방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 혹시 치매 아닐까? 걱정돼. 우리 엄마 생각나서 미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엄마 얘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또 엿듣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친정 동생에게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응, 나도 알아. 내가 자주 못 가는 거. 애 학교도 있고 시어머니도 오셨고 회사도 바쁘고 알아. 엄마 산소에 자주 가야 하는 거. 근데 내가 지금 빠지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라니까. 내가 장녀잖아. 내가 안 벌면 너희 학비는 누가 돼? 알았어. 추석 때는 꼭 갈게. 제사 준비도 내가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며느리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 애는 우리 집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도, 우리 집도, 남편도, 애도, 직장도 다 이 애한테 얹혀 있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장녀였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제사를 챙겨야 하고 동생들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도 꾸려야 하고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들어온 게 반가울 리가 없었겠지요. 한 사람 더 챙겨야 할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자꾸 깜빡한다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엄마를 돌봐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다고 그걸 제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 며느리는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치매스러운 시어머니로 남아주는 게 이 집의 덜 미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한 척하면 할수록 이 애는 더 무너지는구나. 며느리는 강한 시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약한 시어머니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짐을 같이 나눠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약한 척하면 저 애가 더 힘들어지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강하게 나가면 며느리랑 싸우고, 약하게 나가면 며느리가 무너지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 요즘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서.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그냥 환경 바뀌어서 그런 거겠지. 근데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봐 무서워.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며느리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제가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손주 민재 때문에 터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집 전화로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재 할머님이신가요? 저는 민재네 담임 선생님입니다.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님, 혹시 오늘 학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민재가 친구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요.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닌데 학부모님과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집 애가 그럴 리가. 하지만 선생님 말은 분명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학원비나 용돈 때문에 되게 민감해요. 친구가 5,000원을 책상 위에 놔뒀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CCTV를 확인했더니 민재가 가져간 게 맞더라고요. 민재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용돈 준다고 했는데 안 주셔서 급해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돈을 훔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학교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재는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앉으세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요. 민재가 요즘 자꾸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돈 많다, 우리 할머니가 뭐든 사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럼 너 용돈 많이 받겠네 하면서 놀렸나 봐요. 민재가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돈을 가져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민재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제가 돈을 많이 준다고요? 네, 아무래도 할머니가 오시면서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민재가 그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재가 왜 그랬는지. 이 집에서 가장 한가해 보이는 사람,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 가장 줘도 되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늘 바쁘고 용돈도 제때 못 줬을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오니까 민재는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뭐든 해줄 거야 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저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할미한테 와봐.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할미가 용돈 준다고 약속했니?
아니요. 그럼 왜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 친구들이 자꾸 너네 집은 가난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셨으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놀림 받기 싫어서 할머니를 방패막이로 쓴 겁니다. 민재야, 할미가 돈이 많은 건 아니란다. 할미도 할미 연금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너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할미가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친구 돈을 가져가는 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죄송해요. 할머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돈은 제가 민재 부모님께 연락해서 친구한테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민재한테는 따로 상담을 좀 해볼게요. 요즘 애들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님, 요즘 가정 환경이 다들 어려워요. 애들이 그걸 다 느끼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민재야, 할미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할머니, 저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실 거예요? 아니다. 할미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앞으로 친구 물건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할미한테 먼저 말해. 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간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민재가 친구 돈 가져갔다고요. 내가 다녀왔다. 어머니, 민재한테 괜히 돈 얘기하셨어요? 할머니가 용돈 준다. 할머니가 해준다. 이런 말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다. 민재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다. 근데 애가 맨날 그래요. 할머니가 같이 있어주니까 나는 이제 학원 더 다닐 수 있다. 할머니가 용돈 주신대. 그런 식으로요. 그게 애한테는 부담이 된 거예요. 애가 할머니한테 기대를 하니까 그게 안 되면 친구 돈까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있어줘서 부담이 됐다고? 내가 민재한테 뭘 해줬다고 부담이야?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이 제일 예민한 때예요.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돈도 빠듯하고 애도 자꾸 남의 걸 부러워하고 어머니까지 오시면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요. 그 말은 솔직했지만 잔인했습니다. 너까지 오면 힘들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게 했다. 미안하다. 그럼 나 나가면 되겠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다. 나도 알아. 내가 날 반갑게 안 맞아준 거, 내가 날 짐으로 생각하는 거 다 알아. 그날 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나도 너한테 돌려준다. 너도 나한테 내 속을 다 보여라.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하자. 네. 내가 치매인 줄 알았냐? 어머니, 무슨. 나 아직 정신 멀쩡하다. 다 들었다. 내가 친정 엄마한테 못 간 것도, 빚 갚는 것도, 얘 학원비 때문에 벌벌 떠는 것도,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내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다 알아. 그 말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며느리는 잠시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할 것 없다. 나도 내 속 다 보여줄 테니까 너도 내 속 다 보여라.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있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오시는 거 반가워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었어요. 안 봐도 알겠다. 내 얼굴에 다 써 있었다. 저희 둘 다 맞벌이잖아요. 애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영어, 수학, 태권도, 피아노 다 합치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남편도 월급 안 올랐어요. 아니, 오히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성과급도 깎였어요. 거기다가 며느리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걸 꺼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제 친정엄마가 몇 년째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 못 모셨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어요. 3년 전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간병인을 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저는 장녀거든요. 밑에 동생이 둘 있는데 아직 대학생이에요. 걔네 학비를 제가 대고 있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집에서 못 모시고 요양병원에 보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연애 가는 게 고작이었어요. 주말에도 애 학원 데려다 주고 밀린 일 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유진아, 언제 오니? 엄마 보고 싶다 그러셨는데 저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다음 주에 갈게. 그런 말만 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옆에 못 갔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저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2재 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엄마는 혼자 가셨어요. 제 손도 못 잡아보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효도를 못했다. 내가 엄마를 혼자 보냈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오셨잖아요. 며느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엄마다 하고 느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그랬어요. 내가 못해드린 걸 또 시어머니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혔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제대로 못 모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제야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는 시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역할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던 겁니다. 이미 한번 실패했고 이미 죄책감이 있는데 또다시 한 어른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날이 서 있었던 겁니다.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서워서였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죠? 아니다. 이기적이에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좋아해야 하는데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제 엄마도 못 모신 주제에 유진아,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 미워해도 된다. 근데 한 가지만 알자. 나는
내 엄마 되려고 들어온 거 아니다. 나는 내 손주 보려고 들어온 거다. 그리고 내가 내 엄마 못 본 거. 그거 나한테 화풀이 해도 된다. 근데 너 하나만 생각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힘들다. 며느리는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 모시다가 저도 엄마처럼 되는 거 아닌가, 제대로 못 모시고 또 후회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 자꾸 나서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실 때마다 엄마 생각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치매인 척한 거다. 며느리가 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 너무 완벽한 시어머니로 보면 더 숨 막힐까봐. 저 사람도 약하다. 저 사람도 내 도움이 필요하다 알면 좀 덜 부담스럽겠지 싶어서. 근데 그게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물어볼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시어머니 험담만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다.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나도 며느리 처음이다. 너도 시어머니 처음이고. 그 말에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둘 다 처음인데 서로 힘들게 했네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는 내가 나한테 완벽한 며느리 되라고 요구 안 한다.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 못 된다. 그냥 우리 서로 실수하면서 살자. 내가 짜증나면 짜증내고 내가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죄송한 것보다 제 엄마한테 미안한 게 더 커서 그게 자꾸 어머니한테 튀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못한 걸 어머니한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럼 이제 나는 내 시어머니 말고 내 편 될게.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살자.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며느리와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유진아, 무슨 일 있었어요? 둘이 웬일로 같이? 아들아, 너는 몰라도 된다. 여자들끼리 얘기 좀 했다.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우리 좀 달라질 거예요. 뭐가요? 좋은 쪽으로요.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도하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제가 화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학교에서 또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인데? 민재가 친구를 밀쳤대요. 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대요. 학교폭력위원회까지는 아닌데 부모 면담이 필요하대요. 며느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제가 가야 돼요. 학교에서 엄마가 오라고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빠지면 진짜 큰일 나요. 승진,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회사도 잘리고 애도 문제가 되고 어떡하지? 그때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괜찮다. 내가 가지. 어머니가요. 근데 학교에서 엄마가 오라고. 내가 할미 아니냐. 나도 보호자다. 내가 가서 얘기하고 올게. 애는 내가 더 잘 안다. 너는 회사 가서 발표 잘하고 와라. 승진해야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못해서 내가 한 거 아니다. 가족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내가 일할 때 내가 애 보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나 챙기고 그렇게 사는 거다. 다음 날 저는 손주의 손을 잡고 학교로 갔습니다. 민재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민재야, 할미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봐. 친구가 자꾸 저를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는데? 너네 할머니 치매 아니야?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할머니 자꾸 헷갈린대. 그러면서 웃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치매인 척했던 게 민재한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치매 아니야. 그러면서 친구를 밀었어요. 일부러 계단에서 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학교에 도착하니 담임 선생님과 상대방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학부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오셨네요. 부모님은요? 며느리가 회사 일이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큰 부상은 없었고요. 친구가 계단 난간을 잡아서 안 다쳤어요. 근데 민재가 요즘 자꾸 친구들이랑 다투더라고요. 오늘도 서로 말다툼하다가 민재가 먼저 손을 댔고요. 상대방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저희 애가 뭘 잘못했길래 밀어요?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이러다 큰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혹시 따님이 민재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나요? 뭐라고 했든 손을 대면 안 되죠. 요즘 애들 폭력 문제 얼마나 심각한데요. 담임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민재가 요즘 할머니 하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많이 했나 봐요. 그걸 친구들이 놀린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재가 요즘 할머니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셨죠? 네, 그게 이 집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라 바쁘시니까 애가 할머니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놀리니까 애가 속상했던 거죠. 애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손을 댄 건 분명 잘못이에요. 그건 제가 집에 가서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저는 상대방 학부모를 바라봤습니다. 따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가 따님한테 사과하겠습니다. 민재야, 친구한테 사과해. 민재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상대방 학부모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민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집안 환경이 바뀌고 할머니가 오시고 그러면서 애가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상담을 좀 해볼게요. 저는 선생님께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애가 어른 문제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왔다는 것, 엄마 아빠가 바쁘다는 것, 돈이 부족하다는 것, 애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자꾸 친구들한테 자랑하려 하고
또 방어하려 하는 거예요. 애 잘못보다 어른 잘못이 더 큽니다. 혼은 내시되 낙인 찍지 말아 주십시오.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민재 잘 지켜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나오자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혼나요. 혼은 나야 하지. 친구, 밀면 안 되잖아. 근데 할미가 너 미워서 혼내는 거 아니야. 너 걱정돼서 혼내는 거야.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치매래요. 근데 아니죠. 아니다. 할미 멀쩡하다. 근데 민재야.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할미는 내 편이야. 민재는 울먹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좋아요. 할미도 우리 민재 좋아한다.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급하게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마무리했다. 민재도 사과했고 선생님도 이해해 주셨다. 어머니, 제가 했어야 하는 건데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한 거 아니다. 가족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너 발표는 잘했냐? 내 덕분에 잘했어요. 그럼 됐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자.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가족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우리 이제 서로 도우면서 살자. 아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이 돌아가네요. 민재도 밝은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구나. 며칠 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책 좀 하고 올게 하고 나왔습니다. 신경과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0에서 70 빼보세요. 제가 말하는 단어 3개를 기억해 보세요. 간단한 검사였지만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혹시 정말 치매가 나오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웃었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하다가 진짜 치매 걸릴까봐 무서워하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아주 정상입니다. 나이 생각하면 아주 좋은 편이에요. 인지, 기능도 또래보다 높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치매는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요. 다만 어르신, 혹시 요즘 외로우신 적 있으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거나, 왜요? 외로우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우울감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깜빡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결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상이구나. 나 멀쩡하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멀쩡하다는 게 며느리한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한 시어머니보다 멀쩡한 시어머니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안 하자. 유진이한테도 진실을 보여주자.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가 퇴근해서 막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좀 하고 그러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저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유진아, 잠깐만 할 얘기가 있다. 네. 저는 가방에서 병원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라. 며느리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치매 검사. 어머니, 검사하셨어요? 며칠 전에 다녀왔다. 왜 하셨어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보여주려고. 나 멀쩡하다는 거. 그럼 진짜로. 그동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결과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힘든 거 아셨구나. 어머니가 모를 것 같냐. 시어머니도 여잔데 며느리가 힘든 거 다 보인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다. 너 이기적인 거 아니다. 너는 그냥 힘들었던 거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제 엄마도 못 모신 제가 시어머니는 어떻게 모셔야 할지. 자꾸 겁이 나서 그래서 자꾸 어머니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멀리하면 덜 미안할 것 같아서.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줬습니다. 유진아,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너도 나도 처음이었다. 너도 시어머니 처음이고 나도 며느리 처음이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이제는 서로 알잖아.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며느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제대로 모실게요. 모신다는 말 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다. 모시고 안 모시고가 아니라 같이 사는 거다. 네, 같이 살아요. 어머니,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친정엄마 모신 거 못했다고 나한테 화풀이해도 된다 했지? 이제 그거 끝내자. 내 엄마도 내가 죽도록 일한 거 알 거다. 나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안 싸워도 된다. 내 엄마 못 본 거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마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죄송한 거보다 제 엄마한테 미안한 게 더 커서 그게 자꾸 어머니한테 튀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제대로 구분할게요. 그래, 그럼 이제 나는 내 시어머니 말고 내 편 될게. 우리 같이 이 집 지키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면 서로 기대고 그렇게 살자.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며느리와 저는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유진아,
둘이 같이 요리해요. 우리 이제 팀이다.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집은 달라질 거예요. 뭐가요? 어머니랑 제가 한 팀이에요. 당신은 우리 팀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아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설거지 담당할게요. 그날 저녁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재도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신나게 떠들었고, 며느리도 회사 동료 얘기를 하며 웃었고, 아들도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부딪히면서도, 그래도 함께 웃을 수 있으면 가족이구나. 그리고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며느리가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집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민재 데려갈까요? 어머니 어제 피곤해 보이셨는데. 아니다. 너 오늘 회의 있다며. 나 괜찮다. 내가 데려다 줄게. 어머니 덕분에 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부장님이 제가 일 집중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나도 너 덕분에 외로움이 줄었다. 혼자 살 때는 하루가 길었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며느리는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내가 반찬 몇 개 만들어 놓을게. 같이 해요. 어머니, 요리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잖아요. 예전에는 부엌 기며느리의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눈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저를 부릅니다. 함께 요리하면서 회사 얘기, 친구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눕니다. 손주 민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친구랑 안 싸웠어. 친구가 나 놀려도 그냥 무시했어. 그래, 우리 민재 잘했다. 참는 것도 용기다. 할머니가 학교 선생님이랑 얘기해줘서 친구들이 나 안 놀려.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한테 가족은 다 다르다. 남의 가족 놀리면 안 된다. 그랬대.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네. 할미가 감사 인사 전해야겠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 학예회 있어. 할머니, 올 수 있어? 당연하지. 할미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응원할게. 민재는 이제 제 방에 들어와 숙제도 물어봅니다. 며느리가 요즘 방식이랑 다를 텐데 하고 걱정하면 민재가 먼저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다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하고 말합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저희 엄마 제사거든요. 그래, 알고 있다. 내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저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어머니,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엄마 제사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며느리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갈게. 나도 내 엄마한테 인사하고 싶다. 어머니, 내 엄마한테 말해줄게. 유진이 잘 크고 있습니다. 좋은 딸 키우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볼게요 하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엄마한테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서 어머니한테도 그럴까봐 무서웠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유진아, 내 엄마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좋아하실 거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효도다. 제사날, 우리는 함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의 동생들도 와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시어머니가 온 걸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누나,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오셨어요? 응, 어머니가 같이 가주신다고 하셔서 며느리의 여동생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언니 잘 부탁드려요. 언니가 워낙 고생이 많아서요. 알고 있다. 내 언니 고생하는 거 다 봤다. 내가 잘 챙길게.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영정 앞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시어머니도 좋으신 분이야. 엄마처럼 날 이해해 주셔. 걱정 마. 나 이제 괜찮아. 그 말을 듣고 저도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저는 유진이 시어머니입니다. 유진이 잘 키우셨어요. 착하고 성실한 딸이에요.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제 옆에서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같이 가주셔서 제가 용기가 났어요. 나도 고맙다. 내 엄마한테 인사할 수 있어서.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게 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어머니가 치매 검사 결과 보여주셨을 때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약한 척 하셨다는 거.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저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게 그때 알았어요. 이분은 진짜 날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 덕분에 배웠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래 남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다. 근데 남이라고 해서 가족이 못 되는 건 아니더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남도 가족이 될 수 있더라. 그날 밤 저는 거실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생전에 쓰셨다는 글귀였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집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가족은 이해할 때 가족이 된다. 그 액자를 본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글씨 우리 엄마 글씨예요. 예쁘다. 내 엄마도 글씨를 참 잘 쓰셨구나. 너도 닮았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이제 압니다. 며느리를 고치려 들면 평생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사정을 먼저 들어주면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끌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거창한 효도 이야기도 아니고 드라마 같은 기적도 아닙니다. 그냥 한 집 안에 있던 두 여자가 아, 너도 힘들었구나. 이 말 한번 제대로 하고 나니까 싸움이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멈추게 한 건 치매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손을 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온 가족이 축하해줬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민재 돌봐주시고 집안일 같이 해주셔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덕분이다. 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내가 외롭지 않았다. 아들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민재가 손뼉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5년 만에 다시 가족을 얻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비는 안 마릅니다. 다만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며느리와 저는 피가 안 섞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